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초음파 사진. 설명해. 누구 아이야? 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 29년 동안.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들이밀었더니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알고 있었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결혼 29년. 갈라진 손으로 모은 4,800만 원은 남편 사업에 빠졌고 남은 건 340만 원이었어요. 캐리어 하나 끌고 노량진 반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생선 파시는 아버지 한 분뿐이었어요. 그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낡은 폴더폰에서 연락처 하나가 나왔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생선집 딸이라고 비웃던 그 생선 장수가 아무에게도 말 않고 준비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채원이 캐리어를 싼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캐리어를 싸기까지는 열흘이 걸렸어요. 열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병수의 양복을 세탁기에 넣으려다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볼펜으로 쓰여 있었어요. 12주차. 건강합니다. 채원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29년. 채원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결혼 5년째에 유산을 한 뒤로 한 번도요. 시어머니에게 그 집안 내력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수에게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다른 여자의 뱃속에. 채원은 그날 밤 병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이게 뭐야? 채원이 식탁 위에 초음파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병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났어? 양복 주머니. 병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채원아, 솔직하게 말할게. 병수의 목소리는 미안해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 29년 동안. 근데 안 됐잖아. 그건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야? 채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 내가 어떻게 해? 마치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날씨가 추워진 것처럼.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혼해줘. 전세금은 마련해줄게.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뭐? 병수 씨한테 받을 거 없어? 아니, 그래도. 없어. 채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채원은 시어머니 장말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말리거나 최소한 며느리 편을 한 번이라도 들어줄까 싶었습니다. 29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지만 어머니, 병수 씨가 다른 여자한테 아이가 생겼어요. 알고 계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 여사가 말했어요. 알고 있었지. 알고 계셨다고요? 내가 솔직히 미안하지만 손주를 너무 보고 싶었어. 29년을 기다렸어. 기다리던 손주가 생겼는데 어떻게 외면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채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장 여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병수가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됐어. 채원이도 병수 미련두지 말고 편하게 살아. 서로 좋게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 서로 좋게. 29년 동안 생선집대기라 불렀고 명절마다 음식에 시비를 걸었고 며느리가 유산했을 때 그 집안 내력이라고 면전에서 말한 시어머니가 서로 좋게 끝내자고 했습니다. 채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변한다. 29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것을
붙잡을 게 없었습니다. 붙잡을 사람이 없었어요. 채원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식집도 안 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벽을 봤습니다. 나흘째 아침 채원은 일어나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아버지가 주신 낡은 목도리 하나, 새벽 5시, 병수가 자고 있는 안방문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왔습니다. 구두는 놓고 왔어요. 이 집에서 신던 구두는 가져갈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누가 내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채원이 나온 겁니다. 그동안 할 만큼 했지요. 29년을 참았고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탈 돈이 아까웠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지하철을 탔어요. 2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고 노량진역에서 내렸습니다. 수산시장 뒷골목,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 아버지 근처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짐을 풀고 바닥에 앉았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천장은 물이 샜는지 모서리가 젖었다 마른 흔적도 있었죠. 결혼 29년. 통장 잔고 340만 원. 월급 189만 원. 그게 채원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74세 아버지는 바로 이 골목에서 2블록 떨어진 옥탑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직 새벽마다 수산시장에 나가셨어요. 40년 넘게 생선을 다듬어 온 분.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이혼해. 그래. 고생했다. 밥 먹었어? 네. 거짓말하지 마. 와라. 밥 해놨어. 아버지의 옥탑방에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고등어구이가 있었어요. 손수 손질하고 소금을 뿌리고 석쇠에 올리셨을 아버지의 손.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프셨던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으셨을 뿐. 채원아, 아빠가 해줄 게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해주시겠어요. 노량진에서 생선 파시는 분이, 옥탑방에 사시는 분이. 그런데 한 달 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경화가 많이 진행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이한테 연락해라. 재민이요? 누구요? 고재민. 변호사야. 번호는 내 핸드폰에 있어. 아버지의 낡은 폴더폰에 연락처가 3개 있었습니다. 채원, 수산시장, 그리고 고재민. 생선장수 아버지의 연락처에 왜 변호사가 있는 건지 채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너한테 해주겠다던 거 재민이가 알려줄 거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열흘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채원은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남편의 사업이 이미 아버지 손 안에 묶여 있었다는 걸. 채원은 25세 약사 최병수와 결혼했습니다. 채원은 고졸이었고 친정아버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어요. 결혼 29년 동안 채원이 시댁에서 배운 건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친정이 가난하면 며느리는 평생 평가받는다는 것. 둘째, 아이가 없으면 잘못은 늘 여자 몫이 된다는 것. 셋째, 약사집 며느리가 돈을 벌어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 명절상 위에서든 병원 복도에서든 분식집 앞치마를 두른 날이든 그 규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말순 여사에게 채원은 생선집댁이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나중에는 당연하게. 상견례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 윤판석이 딸을 잘 부탁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을 때
장 여사가 지은 표정을 채원은 아직도 기억해요. 양복이 어색한 아버지, 손톱 밑에 비늘 자국이 남아있던 손, 넥타이는 채원이 매드렸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 5년째 유산을 하고 혼자 병원에 갔던 날이에요. 병수에게 전화했더니 약국 바빠서 한마디였습니다. 한 달 뒤 명절에 시어머니가 채원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게 그 집안 내력 아니겠어? 웃으면서요. 농담인 척. 하지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 15년째에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장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사집 며느리가 분식집에서 일해? 창피하게. 병수도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그래도 채원은 출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댁 밖에서 자기 이름으로 돈을 버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돈. 채원이 분식집에서 14년 동안 모은 돈은 약 4,80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189만 원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쉬는 날 없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3년 전 병수가 말했어요. 채원아, 건강식품 쪽으로 사업을 넓히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 당신 통장에서 좀 빌려줄 수 있어? 빌려준다는 말에 채원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4,500만 원. 내가 사업 키우면 우리 둘 다 좋아지는 거잖아. 금방 갚을게. 사업은 커졌습니다. BS 헬스팜이라는 법인도 만들었어요. 을지로에 사무실도 냈습니다. 하지만 채원에게 돌아온 건 없었어요. 한 번은 채원이 물었습니다. 그 돈 언제 갚을 수 있어? 병수가 대답했어요. 지금 사업에 다 묶여 있어. 좀 기다려. 1년이 지나도 안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요. 채원이 다시 물으면 병수는 짜증을 냈어요. 맨날 돈 얘기야? 내가 안 갚겠다고 했어? 통장에 남은 건 340만 원이었습니다. 14년치 새벽 출근과 갈라진 손과 어묵 국물 냄새가 340만 원이 된 겁니다. 병수는 전세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채원은 받지 않았어요. 내 통장에서 가져간 4,500만 원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그 사람과 다시 엮이는 거니까요. 채원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끔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참고 있는 거지? 갈 데가 있어야 가지. 시어머니 장 여사는 이혼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잘 됐네. 병수가 이제야 제 짝을 찾는구나. 아버지의 옥탑방에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고등어 구이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프셨던 거예요. 채원아, 아빠가 해줄 게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그게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위로가 아니라 딸이 다시는 쫓겨나지 않게 만들 장치였다는 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채원은 장례를 혼자 치렀습니다. 병수는 오지 않았어요. 장 여사도요. 이혼한 며느리의 친정 장례에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수산시장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의금을 모아 장례 비용을 보탰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낡은 양복 한 벌, 고무장갑 여러 켤레, 비늘, 칼, 그리고 폴더폰. 폴더폰에 저장된 세 번째 연락처. 고재민. 채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종로구 관철동의 낡은 빌딩 5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고재민 변호사는 60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부친과 저는 35년 인연입니다.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노량진에서 공부했어요. 돈이 없어서 밥을 자주 못 먹었는데 부친께서 가끔 생선구이를 그냥 주셨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밥을 굶으면 되나 하시면서요. 채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다웠어요. 시험 붙고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때 처음 의뢰를 하셨습니다. 딸한테 줄 것을 만들어 달라고요. 20년 전이었습니다. 고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